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좀 지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설명회가 목적이 뭐냐면 조합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이 아니에요. 먼저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가지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렇게 동의서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직접 사무실부터 먼저 개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톡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PM사가 주관해서 만든 톡방이 아니고 저희들은 소유자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 톡방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톡방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참여 코드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저희 전문 직원들이 여기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업은 PM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소유자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사업이고 이 PM사들이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그 PM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오늘 설명해 들으셔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추진 준비위원을 모셔가지고 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운영 기준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업성이 어떻다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구조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이제는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업성만 가지고 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성 논의하면 상업지역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속촌동은 주거지로서의 거의 1등 같은 랜드마크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업성만 가지고 비료를 매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역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분양은 잘 될까?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판단 들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시세 차익을 가지고 팔고 싶은 아파트일까? 저는 절대 그런 거 보지 않고 이 속촌동에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대에서 대를 불려주는 아파트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그 상품성이 충분히 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현 시점에서 아직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서울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처럼 이 비례율은 단순한 수치에만 불과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뭡니까? 생산적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구역에서는 그 비례율 160%다 180%다 얘기를 하고 어떤 모 구역에서는 풀을 가지신 분에게 24평을 무상으로 드리고 2억 환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직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저희들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대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고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좋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기 계시는 소유자분들의 단합된 힘이 1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죠. 상업지역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를 해가지고 역세권 그 정비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통상적인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비례율은요 180%, 160% 나올 수가 없어요. 딱 통상적으로 100에서 120% 사이가 나오고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산에 역세권 시프트를 해서 장기전세 하던 곳이 있어요. 거기도 용적률이 몇 프로 적용했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60%가 아닌 418%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했는데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이 날 때 통상적인 사업성 분석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용적률이 418%임에도 불구하고 추정 비율을 몇 프로 나왔냐? 97.49%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례율에 대한 수치는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그만큼 용적률을 아까 많이 받은 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좋은 시공사 들어와서 공사비 1,000만 원에 공사했는데 표준 건축비를 해가지고 평당 6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주도 많이 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용적률을 최대 찾는 것보다는
최대한 우리가 손해를 덜 보는 구조에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 500세대 만들어지는데 임대주택이 200개 있는 거고요. 2200세대 만들어지는데 임대주택이 뭐 200개 있는가, 그러니까 한 500개, 600개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 그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임대주택이 많으면 아파트 가치 높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최대한 용적률보다는 임대주택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기본 임대주택의 비율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개발이익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만큼 많이 받은 그만큼 많이 또 줘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들 여러분들을 활동할 때 보면 이 PM사나 정비업체들은 여러분들 손발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PM사에 대해서 설명에다 나와서 했던 실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자산 가치를 첫 번째 지키는 것은 우리의 협력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냐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할 때 되면은 자기 자본금, 그리고 실적, 매출액,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막 뭉뚱그려가지고 저희들은 100건 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계약된 즉 체결된 그 계약에 대한 실적을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종교체들 중에서도 영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1년에 한 번씩 뭐냐면 자격 요건을 못 갖추고 있거나 그 자본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영업정지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 업체는 여러분들과의 신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업체가 좋습니다. 어디 업체 좋습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서울시 공공기준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설명했던 뭐 명성도 안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로서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각종 뭡니까 사업 단계별 실적별 이렇게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가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이 크다고 하는 거 좋죠. 당연히 전체적인 다 개발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려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역계를 보시는 거라. 각 업체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파트에서 현실 가능한 구역계를 만드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결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계는 서울시 기준이 나오게 되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틀에서는 크게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구역은요, 예전 이 구역이 만들어질 때부터 간선도로 쪽에 있는 상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단순한 상가가 아니고 재산 가치로 100억 이상 되는 그 상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뚱대고 크게 그려가지고 저희들은 3,000세대 만들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현실 가능한 설계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구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도로변 앞에 상가들은 거의 100억 이상 되는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요, 옆에 또 신축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 구역에서 시장이라는 데 빠진, 시장이라고 적혔죠. 그 구역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도시국가개발사업에는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 개발할 때는 다른 재개발 다르게요. 시장이 있으면은 이걸 철거하는 순간 대체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싼 땅에 대체시장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구역에서 재개발 시켜가지고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소유자분들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시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대규모 판매 시설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거 중심형에 맞게 저희들은 주거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넣었던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정비사업도 이렇게 LH의 정비사업 제한평가부터 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사업의 제일 큰 성공은 뭐냐면 소유자분들의 단합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상가 소유자분들이 수는 작아도 자산 가치가 매우 큰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상가 소유자분들은 항상 본인의 위치 그 자리에 상가도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에 대한 소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가 소유자분들이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정법이든 관리처분 계획상으로 상가 소유자분들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이주하고 철거 나가는 기간 4년, 5년 동안 늘 한 달에 500만 원, 700만원씩 임대료 받던 분들이 갑자기 뭡니까? 월세를 못 받으면 자식도 안 챙겨주는 이 세상에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가 소유자분들의 요구사항이 상가를 원하는지 아파트를 원하는지 그에 따라서 이주 공사 기간 동안에 대해서 월 이자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증할 건지에 대한 그 방안이 같이 수립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단독 가구주택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빌라 지으면 돈 더 벌 수도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현재 자산 가치와 앞으로 이주 공사 기간 단의 임대료에 대한 보존에 대한 방법이 동시에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제가 소유자 파악을 해보니까 조합원 수가 한 5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건물 개수는 많습니다. 즉 뭐냐면 한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 수입 받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단순히 파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임대 사업자분들을 이 순간 뭡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를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같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설명할 때 요 세 분에 대한 포지셔닝을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다세대 주택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동의서 숫자만 채워간다는 것은 초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몰라도요. 앞으로 관리 처분이 수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업할 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항상 이 자산 가치가 높은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해군의 7자인 요 4가지 요소만 잘 맞추게 된다면 우리 서초동 하남구역은 정말 이번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앞에 다른 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업은요 각 파트 전문가들한테 와서 상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7월 3일 이후에 운영 기준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모셔서 현재 장소보다 더 큰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가지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톡방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별도로 공지를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오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방송한 거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로 저희가 편집을 할 거예요. 질문을 안 받아요. 예? 질문요? 알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문 안 받았네요. 예, 그러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 각 전문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형대가 네. 다양하지라고 물어봤는데 평년 때요? 일단은 제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 설계가요. 저희 아직 기준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용량을 체크하다 보니까 단위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를 그냥 단순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 안에 대한 평형대는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게 되면은 혁신도시 지구 지정할 때의 평형대와 어딥니까? 분양 신청할 때 평형대하고 달라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평형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가실 때 나눠드렸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평형대의 구성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먼저요 우리가 아파트 층수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35층과 49층 있으면 저희 49층 안을 기준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공사비는 900만 이상은 되는 곳이고 향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2, 3년 뒤에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저희 한 1000만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랜드 가능하죠. 여기는 하이엔드 아니면
부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보시는 것처럼 명성이라든지 우리 협력업체분들이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삼성이나 현대든 GS든 다들 이렇게 인맥 감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시공사는 충분히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PF 대출은 네? PF 대출. 아, 오늘 지금 아직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PF 대출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대출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시면 그 부분을 얘기 길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분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질문도 받고 제가 또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도시 복합 개발이 공공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민간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회 말고 확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데가 혹시 지금 서울 내에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2월달 국토부에서 법이 제정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각 지자체의 조례가 2025년도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민간 도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만 지금 아직까지 운영 기준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아시겠지만 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있죠.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재건축 안 됐잖아요. 그 사업 추진 방식과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제가 후암 1구역에 당국에서 재건축에 자문해 줄 때 하고요. 1기 신도시 3구 9-2구역을 했을 때 추진해 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동시에 제가 시작했는데 후암동 아직도 기본계획 변경밖에 안 됐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방식은 지금 거의 1년 8개월 만에 쉽게 말하면 조합 설립을 하고 올해 10월 1월 달에 시공사까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역에 똑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은. 하지만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즉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에 따른 거는 정말 큰 매력은 사업 절차가 빠르다는 거와 두 번째 뭘까요?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신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용적률 3% 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360%까지 최소 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 지을 때 여러분들 더 짓게 되면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복합개발 사업 중에서 공공보다는 민간이 여러분들한테 더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에 먼저 해주십시오. 용적률 350%하고 지금 현세대수가 아까 1,500세대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어찌됐건 350%하고 1,500세대는 정해졌으니까 이쪽에서 예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비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담금 이런 거를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됐는지 하고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1,500세대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이건 우리가 내는 돈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도 돌려가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규모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부담금 이런 쪽으로는 왜 안 하지? 해보시는 좀 자. 1,500세대를 잘못하면 여기 관계된 회사들만 이윤을 남기는 거지 여기 주민들은 혜택 보는 게 없어져요. 내 생각은 그래요.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비례율은요, 지금 아직까지 운영 기준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 350하고 1,500세대는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처럼 기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율 산출할 때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산가치 종전산업평가가 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종전산업평가가 추측으로 해가지고 사업소를 분산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실수가 있고 실례입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이라는 부분은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요, 고시가 된 용적률과 최고 높이에 따라서 설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표현 자체를 최대 500% 잡은 게 아니고요. 현재 현실 가능성 있는 용적률 360% 기준으로 해가 1,500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용적률이 더 올릴 수가 있고 공공기업으로 좀 더 작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많이 싫어져.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 같은 걸 조사하다 보니까
단순한 수치에 의해서 비례를 표시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쌓일 수 있고요. 2005년도에 처음 재개발할 때 뭐였습니까? 주택 50평 가지신 분에게 상한가도 50평쯤 됐습니다. 그걸 다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2010년대 관리처분을 할 때요, 50평 가지신 분이 아파트 30평한테 추가 부담금이 2억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은 이번 설명회로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소중한 자산 가치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왔을 때 정확한 비례율을 저희 고시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사업성도 다른 데도 좋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상품성도 좋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네. 빌드가 됐든 명성이 됐든 사업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명성에서 앞으로 지금 1,500세대 같으면 제가 거기에 50%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이 몇 세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우리 분담이 줄어드는 건데 이 규모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지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만 되면 돼요. 누가 됐든 간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그냥 추진을 빨리 하고 판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은 당연히 뭡니까? 사업 용적률을 더 허용을 하면 더 많이 지을 거고요. 목표가 1,500세보다 더 많이 지을 수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지을 거고, 대신에 공공기여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줄이고 싶은 거는 다 똑같아요. 자, 한 가지 역으로요. 닥터빌드가 500% 용적률을 제시했지만 그 부분이 본인이 만든 의지하고요, 서울시라든지 각종 인허가하는 층에서 제시하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아파트 공 설계할 때는 서울시 기준에 의한 용적률과 채무 높이와 건폐율에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500% 저희들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이 오해가 쌓인 부분이 단순히 용적률 350%, 60%, 1,500세대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더 많이 짓고 싶고 용적률부터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1번 분양 개수를 많이 만들다 보면 그게 1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반영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 뭡니까 추진 운용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위원 분들도 좀 신청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나오는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에서 적도 요건이 20m 간격으로 6m 하고 지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랑 1종 공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건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적도 요건에서 노블랑도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주요 가선도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 6만 제곱미터 이하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20m 이상 접해야 된다. 근데 접하는 둘레가 전체 둘레의 8분 이상 돼야 된다는 성장 거점명을 유추해가지고 만든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할 때 두 칸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6m 도로 같은 경우는 현행 도로가 아닌 계획 도로로서 하다 보면 저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 공원 부분은 제일 좀 일반 주거지다 보니 우리 구역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고, 이 공원은 우리 구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서 기부 체험한 시설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 공원은 우리 아파트 공원이 아니잖아요. 기부 체험에서 인근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구역계를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7월 3일 이후, 7월 달에 기준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역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성장 거점은 네. 7월 되기 전에 이거는 그냥 해도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고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KTX 요건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식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성장 거점형 당연히 이론상 좋아요. 노후분량도 제한 없고요. 면적 제한 없어요.
그리고 용적률도 최대 11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한 땅에 여러분들의 성분 가치가 제일 좋고 환급성이 제일 좋은 사업이 뭐냐면 아파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용적률 찾기 위해서 그 지시산업센터 만들고요. 상가 만들고 또는 1100%까지 가면 숙박시설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구역에 숙박시설 지산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저희 위치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분양의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올 그 수익금이 그걸로 인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 이 분쟁이 발생하는 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물레동 사가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냐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산업건설 비율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 뭘까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지 지산 짓고 싶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미래청사진 봤을 때는 성장 거점이 좋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한테 이 현재 서촌동에 있는 입지와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제일 한 것은 좋은 거는 주거지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다 보니 그래서 성장 거점형 얘기는 제가 짧게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 군대에서 하는데요. 예. 12터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지금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고 싶은데 뚜렷한 게 없어서 예.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먼저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시죠. 네. 자 그럼 임대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죠.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중간에 이거를 매도할 경우에 또뭐 가처를 청구해야 돈 금액이 있어요. 네. 자, 늘 저희 이 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주택 구조가 아닌 다세대 구조에서 임대 목적을 많이 받으신 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1번이 임대 수입을 발생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입 막 못지않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도정법상 총 자산 가치의 비율 이주비 60% 줄거리시면 임대료는 아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을 제가 이 마이크를 자꾸 말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관련 처분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알아보면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짧게 답드릴게요. 이주비는 금융 비용이에요. 거기서 선생님을 뭐 월세 받을 만큼 돈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다세대 주택 가지신 분들이 이주 철거한 순간 내가 월 수입이 단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월 이자가 들어갔던 비용만큼은 여러분 또 돈을 더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면 그 돈을 저축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분은 중에서는 임대 사업을 또 다른 데 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투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도시및 중앙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민간 도시국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아마 재개발보다 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숙사 있죠, 기숙사. 기숙사는 가지고 있는 수만큼 분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가지고 있는 수만큼 분양 못 받아가야 돼요. 왜? 여기 또 투기가열지구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개별상에서 1번이 임대료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2번 철거하고 나면은 땅 면적을 다른 데 빌라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내가 아파트 받을 때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걸 하시죠. 지금은 제가 어떻습니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수의 또 주민들도 동의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만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답을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 정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럼 그 사업 허용 절대 확장이 불가능한지 뭐 일단은 법에서 6만 제곱도 있고 구역계를 나눠서 좀 더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구역계를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요 6만 제곱이라는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이제 구역계를 나눠서 그러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6만 제곱이 되고 간선도로 있잖아요. 그 물고 있는 구간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를 하는 건데 그거는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일단 법의 테두리에서 구역계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았던 곳이고 그 분야에서 충분히 그 증가를 하거나 또 다른 구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간도시 복합개발 사업을 해보니까요. 재개발 사업처럼 수주를 많이 한 순간 그 회사가 지정 상태에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도시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장이 한 3개, 4개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사무실 오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강 관계상 지금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항상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